오늘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작품을 통해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나는 왜 벌레가 되었나?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단순한 문학적 사건을 넘어 우리 현대 사회를 비추는 가장 서늘한 거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설은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불안한 꿈에서 깨어났을 때 자신이 한 마리의 거대한 해충으로 변해 있음을 발견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레고르는 생각하죠. 조금 일찍 일어나야 했는데 출근 걱정이군. 그러자 어머니가 묻습니다. 그레고르, 늦잠 자니? 문 좀 열어보렴. 심지어 회사 지배인까지 찾아와 지각의 이유를 따지러 직접 찾아왔네라고 말합니다. 사건이 이토록 기괴한데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세계. 한 인간이 벌레로 변했음에도 이 세계는 철저히 일상의 논리로만 굴러갑니다. 사실 그레고르 잠자는 육체가 변신하기 전부터 이미 벌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는 소해의 가시화에 불과했죠. 그레고르가 어떤 소해를 겪고 있었는지 살펴볼까요? 첫째, 생산물로부터의 소해입니다. 그가 매일 파는 직물은 그의 것이 아니었죠. 둘째, 본질로부터의 소해입니다.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한 도구로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셋째, 노동행위로부터의 소해입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낯선 도시를 전전하며 의미 없고 기계적인 외판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으로부터의 소해입니다. 통제와 복종만 남은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적인 온기는 증발해버렸죠. 이처럼 그레고르의 변신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일어나 있던 소해의 가시화일 뿐이었습니다. 그레고르의 추락은 오히려 새로운 권력의 부활을 알리는 양분으로 작용했습니다. 파괴되는 아들, 즉 그레고르는 아버지의 폭력이 담긴 사과가 등에 박혀 썩어 들어가는 것처럼 생계의 도구에서 무가치한 짐으로 전락합니다. 반면 무기력했던 아버지는 제복을 입고 권위적으로 걷기 시작하며 부활하죠. 이는 에리 프롬이 말한 권위주의적 성격의 메커니즘을 보여줍니다. 즉, 지배할 대상이 생겼을 때 비로소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족은 과연 사랑의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경제와 권력의 단위에 불과할까요? 이 작품에는 두 가지 변신이 등장하며 우리는 진짜 괴물이 누구인지 질문하게 됩니다. 육체의 상태를 보면 그레고르는 외형은 괴물이지만 가족의 목소리에 위안을 얻고 자신이 짐이 될까봐 스스로 죽음을 수용합니다. 반면 그레테는 외형은 아름다운 인간이지만 오빠를 저것이라 부르며 패기를 선언하고 내면이 비인간화됩니다. 육체가 변한 자와 타인을 향한 존엄을 버린 자, 과연 누구의 변신이 더 끔찍할까요? 그레고르는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추방당했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에서 이야기하는 빛의 공간, 즉 말과 행위를 통해 서로를 인격으로 대우하는 공간에서 그레고르는 멀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어둠의 공간, 배제된 자의 방에 갇혀 말할 수 없고 의사소통 불능이며 행위할 수 없는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놓였습니다. 그레고르를 인격으로 대우하기를 멈춘 가족은 그를 물리적으로 죽이기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소멸시킨 것입니다. 이 소설은 부조리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왜 벌레가 되었는가? 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와 같이 끊임없이 의미를 요구하지만 세계는 침묵하죠. 알베르 까미는 부조리가 세계 자체가 아니라 의미를 찾는 인간과 응답하지 않는 세계 사이에 좁힐 수 없는 간극에서 탄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규칙은 있으나 이유는 없는 세계, 답을 주지 않고 그저 계속해서 굴러가는 일상 앞에서 그레고르는 의미를 요구하지만 세계는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그레고르에게 인정의 세 가지 기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족의 사랑은 수입에 기반한 조건부 애정이었고 법적 권리는 채무자로서 묶여있던 허약한 지위였으며 사회적 평가는 외판원이라는 도구적 역할에 불과한 가치였습니다. 그가 신선한 음식, 즉 정상사회의 제공물을 거부하고 썩은 음식을 탐하게 된 것은 그가 이제 세계의 잉여물이자 폐기물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수용하는 처절한 신호인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자의 고통은 끔찍합니다. 언어와 이해의 공동체인 가족 내에서 그레고르는 듣는 자의 지옥을 경험합니다. 가족이 자신을 폐기하려는 모의를 모두 생생하게 알아듣고 있지만 정작 그레고르는 인간임을 호소하고 싶어도 발화 및 전달이 불가능한 상태이죠. 이는 장 프랑수와 리오타르가 말한 쟁론, 디페랑의 상태입니다.
피해를 표현할 언어 게임, 즉 규칙 자체에서 배제되어 억울함을 호소할 수조차 없는 극단적인 폭력의 상태인 것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그레고르가 억압자의 시선을 내면화했다는 점입니다. 사르트르가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고 말했지만 그레고르는 자신의 본질을 선택할 권리를 2번이나 강제로 박탈당했습니다. 시몬 드 보부아르가 이야기한 억압의 내면화처럼 그는 부당함에 분노하는 대신 내가 사라져야 그들이 행복해질 것이라며 가족의 논리로 자신을 심판합니다. 스스로 억압자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된 억압받는 자. 가장 슬픈 것은 반항조차 하지 않는 체념과 비틀린 사랑입니다. 카프카의 벌레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낯설게 하기라는 미학적 장치를 극단적으로 실천합니다. 빅토르 시클로프스키는 예술이 익숙한 것을 낯설게 만들어 다시 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벌레의 눈높이로 세상을 볼 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죠. 가족이라는 제도의 조건부 사랑, 책임을 가장한 착취, 정상성이라는 이름의 폭력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벌레는 괴물이 아니라 진실을 비추는 왜곡된 거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그레고르 잠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로로 몸이 망가져 더 이상 출근할 수 없는 생산성을 잃어버린 직장인인 번아웃 상태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고나 질병으로 예전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된 후 사회의 짐으로 취급받는 장애인일 수도 있고요. 정신질환, 빈곤, 성소수자 등 존재 자체만으로 정상성의 세계의 불편함을 촉발하는 소수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당신은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가? 라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선 모든 이들이 바로 이 시대의 그레고르 잠자인 것입니다. 짐을 덜어낸 자들의 가벼운 소풍. 그레고르가 죽은 후 가족은 봄 햇살 아래 따뜻한 트램을 타고 새로운 집으로 향하며 젊고 아름다운 딸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그레고르를 잊었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잊기로 결심했죠. 밝음으로 포장된 완전한 배제. 소설에서 가장 아름답게 묘사된 이 결말은 사실 인간성을 상실한 세계의 승리를 선언하는 가장 어둡고 소름 끼치는 장면입니다. 결국 그들이 벌레라 부르며 치워버린 짐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사랑했던 단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차례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그레고르입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그레고르로 만들고 있습니까?